한국전쟁 이후 6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 그 밑거름에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자본시장이 있기에 가능했다. 가파른 성장 속에서 불어닥친 수없이 많은 위기도 결코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 우리 증권 파동도 있었고 자본시장의 개방도 있었고 IMF 경제 위기도 있었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고 발전의 여지가 많다. 균형감 있게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그들과 어깨를 겨누거나 또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자본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8,000배 가까이 성장.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237배 상승. 주식 투자자 수는 500배 가까이 증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성장의 모습이다. 우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대한민국 자본시장. 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리더들과 지난 60년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들은 우리 자본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가 입사를 89년에 했거든요. 증권업계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더 이전에 우리 1세대 선배들 보니까 12개 종목 정도 가지고 출발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790개?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는 그건데, 씨앗을 어디에다 뿌려야 되느냐, 이제 투자에 관련된 업이 바로 우리 자본시장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4대 재벌그룹 삼성, 현대차, SK, LG그룹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1%라는 거,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 비중이 한 35%.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처럼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그런 시장. 이게 다른 주요 자본시장과 비교해서,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래도 뭐 한 90점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고, 역시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어딘가 쌓여있는 어디 저축이 쌓이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여유 자금이 돈이 필요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결국은 자금의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그래도 그 은행이 물론 아직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 또 보험사, 증권사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은 상당히 다이나믹했었다라는 거하고, 또 그 발전 과정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압축적으로, 마치 우리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자본시장도 그 속도감 있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그 역동성과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점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진화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들게 하고,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62년 27억 달러로 세계 37위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현재 1조 1296억 달러로 418배 증가해 세계 1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비약적인 성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부를 키워내고 축적시켰던 자본시장의 중심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증권시장.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아직까지 그 고객층이 두텁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또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 시장을 자체를 시장으로만 인식을 하고
대부분의 선주금 이런 것들은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걸 해지하고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제조업처럼 그런 상품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선진 시장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자본시장. 이제 준비는 마쳤다. 확실히 선진국 금융시장에 한 발 좀 많이 나아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과거 대만이나 일본을 따라가면서 성장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포커스가 단순히 이제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 많은 돈을 이제 빼내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 기회를 찾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고요. 어느덧 시가총액 세계 15위, 거래대금 8위, 파생상품 거래량 규모 세계 2위로 올라선 대한민국 증권시장. 이러한 증권시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반영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난 60년 동안 자본시장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 1972년에 기업공개촉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장을 시킬 기업을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상장을 명령을 합니다. 불이행하면은 어떤 이제 페널티가 따르는 정부에서 1981년에 자본자유화 4단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80년대 초부터 쭉 해서 코리아 펀드, 코리아 유럽 펀드, 코리아 에이시아 펀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자산운용사의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설립되고 또 자문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자산운용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 경제의 힘 자본시장. 60년 동안 숨가쁘게 펼쳐졌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파란만장한 역사. 그 첫 발걸음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재원 마련부터였다. 1956년 3월 최초의 매매 거래가 시작된 증권시장. 1962년 5월의 증권 파동으로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이후 기업공개촉진법과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증권시장은 1975년 자본금 1,000억 원 돌파로 양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1979년 커지는 증권시장에 걸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증권 관련 기관의 여의도 입성과 함께 본격적인 여의도 시대의 막이 올랐다. 증권업계 1세대에게 초창기 증권시장 상황을 들어봤다. 60년대 들어서 62년도에 크게 증권 파동이 있으면서 한번 큰 내용을 겪었고 그 뒤로 7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태동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시장에 정부에서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설립을 해서 투자공사에서 70년대 소위 기업공개 업무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소위 회계법인을 시켜서 실사를 통해 가지고 상장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해외 수주, 대규모 중동 해외 수주가 따르면서 건설 회사들이 상장을 되면서 자금 조달이 시중 은행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겠다는 그 정부의 의지 때문에 증권시장을 육성하면서 기업공개 촉진법 등등 소위 상장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자금 조달의 그 편의성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장의 틀이 70년대 상당히 갖춰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증권시장은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증시 화랑으로 이어지면서 1989년 4월 1일
주가가 최초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격동의 1980년대의 증권시장. 현장을 지켜봤던 소감을 물어봤다. 그 당시는 좀 혼미스러웠습니다. 뭐냐면 2차 오일 쇼크의 후유증이 좀 가시지 않았었고, 또 82년 초에 발생했던 장영재 사건의 그 여파, 이런 부분이 같이 묻혀 있어가지고서 증권시장은 혼미스러웠습니다. 특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금 루트가 은행이라든가 또는 단자회사 이런 쪽 제도적 금융권이 아닌 개인 사채 부분에 많이 의존했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좀 혼미스러웠는데요. 사실 그 당시 돌이켜보면은 주가는 매우 쌌었습니다. 어느 정도 쌌냐면은 PER이 3배 정도 했었습니다. PER 3배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3년이면 다 그 기업의 이익으로 찾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채 시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또 혼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은 다시 재차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3조 효과에 의거해서, 물론 꼭 3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우리의 그 기술이라든가 많은 그 근로자들의 노력,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만, 통상 얘기하는 3조 효과가 이제 맞물려서 증권시장은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2차 증권시장의 발전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000포인트를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던 증권시장.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안과 맞물려 부진에 빠졌고, 이에 증권협회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느릿하지만 꾸준하고 한 번 세운 결심은 거세게 밀어붙이는 황소. 이러한 황소의 우직함과 강인함을 닮은 정통 증권맨에게 1980년대 후반의 생생한 상황을 들어봤다. (86년도) (7년도) (8년도) 증권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증권회사가 자기 자본 규모를 획기적으로 이제 확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본이 100억, 2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자기 자본 규모가 1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본 확충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펀드 같은 걸 해서 실패를 해서 수천억의 자본을 잠식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지급보증 업무를 증권회사도 취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했는데 불행하게도 고압이라든지 한보 같은 그룹이 망하면서 대형 증권회사들은 거기에다 지급보증해 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천억의 그 지급보증 손실이 나는 그런 사태가 IMF 언저리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 중에 사건이죠. 네. 파란의 세월을 거쳐온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가장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종합주가지수는 376포인트로 곤두박질 쳤고, 주요 기업들의 상장 페이지는 물론 문을 닫는 증권사가 생겨났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증권회사들이 국제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외국의 역외 펀드를 만드는 그런 부음이 어느 증권회사를 막론하고 아주 대단한 부음을 이루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본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조금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여기에다가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의 자금을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흔히 얘기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형 악재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야 말았다. IMF 외환위기 당시 자본시장에 깊숙이 관련했던 5인의 리더들. 이들의 체감온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동안 그 당시 제가 운용사를 만들어서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이제 한국과 중국을 했었으니까, 다행히도 저희 펀드는 조금 한국을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중국을 들어가서 조금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가 그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급속히 500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서 한 500 됐을 때 이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투자가한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시뻘게만 질려가지고 전화한 것 같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 500부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 그래서 모르겠다. 뭐 300, 200, 100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게 지수가 마이너스 갈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다. 0이 마지막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한숨 쉬고 전화 끊었습니다. 뭐 지금이니까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IMF 한 1년여 전에 제가 신설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고 작은 회사죠, 당연히. 근데 이제 1년 난집 만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몰려와서 그 회사가 98년 초에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그 당시 한국은 위기를 빨리 극복을 했죠. 그래서 99년 초에 그게 펀드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또 수십조 원의 자금을 이제 주식형 펀드로 끌어들이는 이런 양상이 그 2, 3년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거기서도 여지없이 아주 그 주가 지수도 뭐 300 밑으로 갔다가 1000 위로 뭐 한 1, 2년 사이에 올라가고 저 개인적으로도 뭐 회사가 망해서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또 수조 원을 굴리는 또 펀드 매니저로 변신도 하고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뼈아픈 우리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IMF 경제 위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자본시장도 그런 성장통 속에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97년 6월에 저희가 창업을 했거든요. 미래에셋이. 그러니까 IMF 바로 직전 연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때 여하튼 그 가치 대비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운용을 하는데 사면 손해가 나고 주식을 사면 손해가 나는 뭔가 징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징후라는 게 IMF까지는 우리가 짐작을 못했지만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에 따라서 고객에게 당신의 책임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관주의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리고 투명한 방법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자산운용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 패러다임을 좀 배웠는데 간접 투자 시장의 바람 그리고 형태의 투명함, 구조적인 투명함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1992년부터 99년까지 영국 런던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저는 IMF 외환위기를 바깥에서 본 거죠. 근데 이미 97년 여름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 조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례를 들면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크레딧 라인을 대폭 축소한다든지 외국 투자가들이 뭐 종목 가리지 않고 주식을 갖다 판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인지가 돼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제가 만난 투자가들도 한국이 IMF의 관리 체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들을 갖게 됐고 역설적으로 IMF가 우리한테 준 선물도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 인식이 많이 제고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2000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완전 개방은 96년에 됐거든요. IMF 이후에 이런 어떤 그런 정부에서의 법제 마련과 함께 우리 국민들한테 적어도 가치 투자, 분석을 토대로 하는 증권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시키는, 의식 고취를 시키는 아마 그런 시기가 그때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996년 출범한 코스닥 시장은 21세기 시작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이를 발판으로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다. 이후 2005년 통합거래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벤처기업으로 자금을 모이게 만들었던 1999년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이는 1997년 2,162억 원에 불과했던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실적을 2000년에는 7조 7,407억 원으로 끌어올리며 벤처 부흥기를 열었다. 자본시장의 든든한 후원 아래 1990년대에는 1차 벤처붐이 일어났다. 이어 2000년대에는 NC소프트, 넥슨,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이 1차 벤처붐의 바통을 이어받았고 게임과 인터넷 분야를 선도하던 NHN과 NC소프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해 국내 IT를 대표하는 기업 반열에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세대 벤처기업으로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다산네트워크스. 1993년 창립 이후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등 화려한 시절과 IMF 외환위기와 버블 붕괴 등 고난의 시절이 반복되는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수인데, 하지만 다산네트워크스가 창립한 1990년대의 중소벤처기업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 안정적인 자금 순환이 쉽지 않았다. 1991년도에는 사실 벤처란 말도 없었고 이런 창업이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았었죠. 거의 지금 자영업 창업하는 정도 수준의 생계형 창업에 가깝다고 말해야겠죠. 물론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이미 이제 있는 그 대기업들의 어떤 상장 시장이었고 새로운 어떤 창업과 연결돼서 지금 코스닥이 역할하는 것처럼 우리 벤처 생태계의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초창기 자본 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는 다산네트워크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치열한 기업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닥 협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455개사 가운데 217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됐고 벤처 1세대로 불리는 상장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시장에서 낙오했다.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엔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걸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권 사이드에서는 이런 초기 엔젤 투자자를 대신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초기 투자 펀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엔젤 투자자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이나 그 금융 쪽에서 나서줘서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시장을 형성시켜준 노력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 그들은 이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벤처기업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요새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벤처기업의 원류이기도 하죠. 실리콘밸리를 보더라도 미국에 보더라도 결국은 벤처 회사가 한 100개 투자하면은 거의 90몇 개는 대부분 다 망하고 몇 개가 이제 성공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숫자로 봤을 때 그 2000년대 시작한 그 코스닥에서 기업들이 많이 망했으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남은 기업들 몇 개가 지금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99년도에 이제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주식형 펀드의 한 펀드 매니저였는데 그 펀드 역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주식도 편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관상. 저는 그 당시에 아주 특정 일부 기업을 빼고는 대부분의 기업의 기술력이나 또는 그들 기업을 창업해서 끌고 가는 경영진들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원칙에 대해서 좀 확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대적으로 편입을 좀 적게 한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그 항의 전화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코스닥 기업을 많이 편입하면 펀드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너는 이 편입을 안 하느냐라는 이런 일화도 기억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자본시장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넘어간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중개회사는 증권회사고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투자회사는 자산운용회사입니다. 그들의 역할 없이 우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투자자 대 투자 수익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 대표님들,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증권회사 업무는 상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측이 있고요. 그 상품을 판매하는 측이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하는 측은 소위 IPO를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상장시킨다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서 채권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파생 상품을 만든다거나 고객을 위해서 이런 상품을 만드는 기능, 이게 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업금융 업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나온 상품들을 예쁘게 포장하고 투자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소위 리서치 기능이고, 채널이 개인들한테 파는 기능은 지점에서 행하는 것이고, 국내 기관한테는 법인영업부에서 하게 되고요. 외국 투자가들한테는 소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증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채권에 대한 트레이딩, 아니면 먼저 자기 자본이 먼저 들어가서 그 좋은 솔루션을 찾아 가지고 있다가 고객들이 원할 때 원하는 양만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소위 말해서 가치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늘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시장에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권사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운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주문을 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님 두 분 와 계시는데, 자산운용사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그런 펀드 운영을 하는지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자산운용사가 그 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또 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연기금이라든가 보험사, 외부 투자가 자금 받아가지고 또 개인들 자금을 펀드에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우량한 주식과 채권,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문 낼 때는 우리가 값같이 보이지만 많은 투자가들을 모아서 설명해서 펀드를 팔아주셔야만 또 돈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쩔쩔맵니다. 제가 첨언을 하면은 자산운용사에 실제로 매매를 하는 펀드 매니저는 저희한테 갑일 수가 있는데, 이 사장님들은, 자산운용사 사장님들은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 경우엔 저희가 갑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자산운용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그때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제 자산운용사의 특징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린 것이 세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가 이제 간접 투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라는 거, 분산 투자라는 거.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가 하는 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입사원 초년반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자산운용사도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요즘은 뭐 대체 투자 또는 영어로 이제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해서 AI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장에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 대상의 전문성을 갖고 대신 투자해 줌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산운용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자본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증권사 트레이딩. 그 숨막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매수 27.27. 급변하는 자본시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트레이딩룸의 브로커와 트레이더.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한번 내려도 돼요? 내려야지. 오케이. 보통의 회사원들이라면 오전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 12시. 그러나 증권사 트레이딩룸에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점심시간에 달콤한 휴식이 허락되지 않는다. 시간에 맞춰 배달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원들. 하지만 이들에겐 한낮한 점심시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또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의미 있는 보람이 뒤따른다고 한다. 저는 지금 영업하고 트레이딩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만큼 또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 모두 다 긍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트레이딩. 30개네. 눈과 손이 한순간도 여유로울 틈이 없다. 트레이딩에 열중한 직원들. 기관 영업이 잡혀있어 서둘러 채비를 해야 하는 직원들.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시장에, 뭐 주식시장에는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좀 더 나은 또 체결이나 또 시장에 대한 뉴스를 즉각 또 고객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좀 모니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는 항상 점심시간에도 돌아가니까 자리 옮기기가 쉽지 않죠. 거래량이 이제 확 터지거나 뭐 위로 올라가든 아래 올라가든 거래량이 있으면 저희한테는 되게 바쁜 하루죠. 그때. 사고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 게 이게 하루 보람. 한시도 책상을 떠나지 않고 시장을 감시하며 자본시장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트레이딩룸의 직원. 아까 좀 이상해요, 그거 리스트. 그들의 하루는 누구보다 길지만 보람차지 않을까. 이어 또 다른 증권사 트레이딩룸을 찾아가 봤다. 역시 트레이딩룸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매일매일 성과를 지켜봐야 하기에 누구보다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트레이딩룸의 직원들. 그러나 60년 자본시장의 역사 속에서 트레이딩룸도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오늘 매매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프랍 트레이딩구라고 하면 이제 인상이 굉장히 한 호가 한 틱을 먹고 짧게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위주였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의 트레이딩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거기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투자 집행하고 약간 시간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좀 수익을 내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고 있어서 저희 쪽은 오늘 단지 바로 들어왔다 나오는 포지션은 아니고 한 며칠 정도 들어왔던 포지션인데 오늘은 수익이 괜찮네요. 트레이딩룸을 감싼 팽팽한 긴장감에 심신이 녹초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현명한 일 아닐까.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고 손실이 아무래도 나면은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는데 손실이 많이 나든 수익이 많이 나든 굉장히 하루 종일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좀 힘들어서 지금 등 뒤로 지금 땀이 흥건한데 그런 긴장감이 좀 개인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시장이 항상 같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다르고 이슈 하나에도 그냥 시장이 출렁거리고 뭐 다양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좀 행복하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룸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직접 밝히는 일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궁금해지는데. 실제로는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은 별로 없고요.
실제는 뭐 일상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7시까지는 보통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이 9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각 부문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봐야 될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표들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장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각도로 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고요. 어저께 저희가 원한 방향으로 잘 가서 수익을 어저께 좀 많이 냈었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조정 과정에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는 것은 뭐 좀 중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방향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수익률에 따라 웃고 올 수밖에 없는 트레이딩룸의 직원들. 힘이 든 만큼 더 달콤한 대가와 행복이 뒤따른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밝은 내일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덧 이제 자본시장 60주년을 맞이한 요즘을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완전 개방된 이래로 한 30%대, 지금은 이제 35%지만 상당히 굳건한 우리나라 이제 투자 주체 하나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고요. 이제 기관화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연기금이나 뭐 보험사들과 같은 이제 민간 기관 투자자들이 커지면서 시장의 주체로 자리 잡고, 그들을 간접 투자로 대신해주는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상당히 커졌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기관화로 많이 이전된 것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거의 효과로 오히려 그 시장의 역동성이나 변동성 이런 것이 또 너무 줄어든 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투자가들이 큰 자금을 움직이다 보니까 파괴력이 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흐름을 주도하고 예측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게 외국인 투자가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일시에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주식시장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훨씬 많은 자금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냐, 진짜 머리가 꼭 좋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매매 기법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통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은 뭐 우리보다 크게 뭐 뛰어나서 큰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뭐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자산 구성에 하나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원 오브 댐,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이 사람들 보면 장기 투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무조건 따라서 하는 어떤 그 우리 일반 투자가들의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7, 8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100개 몇 개 안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알기로는 매일 상한가가 3% 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을 정말 다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큰 개인 투자가들, 뭐 광화문 고매라든가 또 뭐 기관 투자가 어떤 시중은행에 계셨던 피스톨박, 그런 사람이 날릴 수 있는 시대였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금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역시 좀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가야지 한두 종목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1969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과 함께 펀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장한 펀드 매니저.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기 힘든 일반인의 돈을 끌어모아서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임무 때문일까. 마음고생이 어떤 직업군보다 심하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제 펀드 운용을 하려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건강한 게 그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강도의 자산운용 업무에 필수인 체력을 기르기 위해 아침 운동은 빼먹지 않는 이윤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CIO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그가 직접 밝히는 1980년대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80년대는 뭐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뭐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이 아주 자본시장이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상장 회사 수가 한 뭐 330개, 그 시가총액이 3조밖에 안 됐어요. 또 이제 주가 지수가 120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지수가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0으로 산출해서 이제 그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 아주 열악한 상태였었어요. 지난 60년 앞만 보고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자본시장. 이 자본시장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그 자산 운용 규모는 더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이 국민들의 자본에 대한 선호입니다. 즉, 그 부동산을 선호할 건지 유가증권을 선호할 건지 이런 그 선호도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동산보다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특히 그 자본시장의 그 발전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그때 부동산 하지 말고 20년. 시장의 발전 속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준비 중인 이윤규 대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밝혔다. 금융시장이 이제 은행, 뭐 보험, 증권 이렇게 크게 세분화된다고 보면 은행이나 보험 쪽에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이쪽 그 자본시장 쪽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더 주면 더 자본시장이 더 빨리 발달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해서 조금 자본시장이 그 성장하는데 더욱더 좀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정부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배드민턴장.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들러서 배드민턴으로 건강을 지키는 이곳에는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 동호인들에게 많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항상 이 차분하면서 이 뭐랄까 형 같은 사람이고 또 오빠 같은 그런 분이고, 이 언제든지 동호인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웃는 모습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1,000억 원대의 주식 부자인 주식농부 박용옥 씨. 2001년 9.11 테러를 거치면서 수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지금의 부를 이룩해낸 그가 어떻게 주식을 시작했을까?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증권 분석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부터 증권시장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증권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상장된 그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은 뭐 20, 30개 기업에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연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꿈이 뭐 조그만 공장의 공장장이나 이렇게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주식농부 박용옥 씨처럼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소형 펀드 버금가는 자금을 굴리는 슈퍼개미들. 한국 증시의 독특한 투자 환경이 이들의 탄생과 지속을 가능케 했다. 우리 지금 사회가 인생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 정말 7, 80, 8, 90이 돼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 자식이었지만 자식도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자식한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 기타 우리가 또 그동안에 믿었던 부동산도 더 이상 그 유용한 투자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업 경영 시대에 기업에 투자해주면 살아야 됩니다. 장기 투자로 주식시장에서 불을 거머쥔 슈퍼개미 박영옥 씨. 그의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 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약 한 1,800개 기업이 그 등록돼서 투자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기의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욕구에 맞을 때만이 투자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라 투자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유리한 지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리더 오인의 토크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간다. 제조업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산업화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그러는 동안에 그 커머셜 뱅크의 역할이 이제 시중 은행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우리 자본시장의 역할에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상품 그리고 뭐 전문성, 투명함 쭉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발전한 결과로 사실은 자본시장의 참여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증권회사도 그렇고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에 한국 경제나 자본시장을 보면 눈에 띄게 그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 아마도 지금은 그 새로운 또 60년을 맞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암중모색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것은 저희와 같은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종사자들, 즉 자본시장의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또 고객들도 이 자본시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기대 수익률 측면이나 또 그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GDP 비슷한 1200조, 채권시장도 1300조 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이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그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좀 시장이 좋을 때 보는 그 신규 상장 및 유상증자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 한국 시장의 그 GDP 대비 펀드 규모를 보면 지금 GDP 대비 펀드 규모가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선진국은 거의 그 뮤추얼 펀드 규모가 거의 GDP 비슷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많은 자금을 부동산과 예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좀 더 국내 주식시장 또 해외 그 많은 그 시장에 투자하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좀 바람입니다. 60년의 역사를 걸어온 대한민국 자본시장. 고난의 시기에는 저력을 발휘하고 화려한 시절에는 꽃을 피우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함께 해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자본시장. 우리 자본시장 60년은 시련은 있었지만 결코 좌절은 없었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으로 위축된 글로벌 경제. 그 속에서 아베노믹스로 20년 불황을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일본 자본시장.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 홍콩. 중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진출의 관문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홍콩 자본시장. 자본시장이 희망이다 2부에서는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20년 경제 불황을 벗어나 아시아 넘버원 금융시장을 꿈꾸는 일본을 찾아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 60년의 희망을 찾아봅니다.